안녕하세요. 푸케치북입니다. 이번에는 맥두걸 박사의 자연식물식 제3장 탄수화물을 먹어야 포만감이 생긴다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탈감이 없으면 갈망이 멈추는 법이다. 하루 세 끼 모두를 과일과 채소와 녹말 음식으로 섭취한다면 매번 음식을 먹을 때마다 만족감과 포만감을 느낄 것이다. 갈망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먹는 디저트조차도 예전의 그 강한 느낌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포만감이 벌써 완성되었기 때문이다. 캘리포니아에 있는 시에나 네바다 산맥 3,000m 정도를 올라간다고 생각해보자. 평지보다 숨쉬기가 훨씬 힘들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평지보다 더 높이 올라갈수록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보통 때보다 산소가 훨씬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서 더 빨리, 더 깊이 숨을 쉴 수밖에 없는 것이다. 더 빨리, 더 깊이 숨을 쉴수록 과호흡 현상이 나타난다. 나는 당신에게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천천히 숨을 쉬세요. 숨이 너무 가쁘시군요. 내가 그렇게 말한다면 당신은 나를 미친 사람 취급할 것이다.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당신은 적절한 양의 산소를 마시기 위해 숨을 빠르게 내쉴 수밖에 없다. 이 과호흡 증상은 산소가 더 많은 평지에 내려가야만 진정될 것임은 자명하다. 그때서야 비로소 필요한 만큼의 숨을 쉴 수 있고 과호흡이 치료될 것이다. 당연하지 않은가? 당신은 과식에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탄수화물과 배고픔의 관계는 산소와 숨쉬기의 관계와 똑같고 물과 갈증의 관계와 똑같다. 인간의 몸은 탄수화물을 갈망하도록 설계되어 있고 그렇게 진화해 왔다. 우리 몸의 첫 번째 원료이기 때문이다. 모두가 알다시피 우리 몸에 칼로리를 공급하는 3대 영양소는 탄수화물, 단백질, 그리고 지방이다. 그 중에서 탄수화물은 가장 기본적인 영양소이고 우리 몸의 가장 깨끗한 영양소이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 몸은 탄수화물을 소화해서 신진대사를 하도록 설계되었고 진화해 왔다는 말이다. 우리 몸의 세포들은 끊임없이 적정량의 탄수화물을 공급하라고 요구한다.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 때 포만감을 주는 것은 오직 탄수화물뿐이다. 탄수화물이 부족하면 금방 배가 고프게 된다. 다른 것을 먹어 일시적으로 배가 부를지라도 곧바로 몸이 원하는 것을 갈망하게 된다. 고산지대에서 더 많이 숨을 쉬게 되는 것과 똑같이 배고픈 환경에 처하면 몸이 원하는 것을 더 먹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탄수화물은 왜 중요한가? 우리는 탄수화물이라고 하면 빵, 파스타, 과자 등을 떠올린다. 그러나 그것은 틀렸다. 또다시 강조한다. 그것은 정제 탄수화물, 밀가루에 각종 지방과 향신료와 화학 성분들을 뒤섞은 공장 음식일 뿐이다. 정제 탄수화물은 지방과 화학약품을 실어 나르는 운반체에 불과하다는 말이다. 우리 몸의 소화기관은 입, 혀, 치아, 침을 통해 식도를 거쳐 위장에 도달한다. 소장과 대장은 모두 탄수화물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설계되었다. 또한 그것을 즐기도록 설계되어 있다. 여기서 즐긴다고 표현하는 것은 혀를 비롯한 미각신경이 몸에 좋은 탄수화물을 선택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뜻이다. 우리 몸이 원하는 음식을 먹음으로써 우리는 충분한 보상을 받는다. 혀의 맨 앞부분에 단맛을 느끼는 미각신경이 있는 이유는 우리 인간이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원하는 음식이 단 음식이라는 것을 증명해준다. 단맛을 감지하는 이 미각신경으로 인해 가장 원하는 음식을 먹었을 때 감각기관이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바로 이런 과정으로 인해 우리의 몸이 계속해서 즐거움을 느끼며 생존해 나갈 수 있다. 혀 끝은 단맛을 느끼고 가운데는 짠맛, 양옆은 신맛, 그리고 가장 안쪽, 목젖 쪽은 쓴맛을 느끼는 미각신경이 분포되어 있다. 인류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구석기 시대의 인간은 일찍부터 단맛은 영양이 풍부한 것이고 쓴맛은 독성분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고 한다. 혀 끝으로 맛을 봤을 때 단맛이 나지 않으면 뱉어냄으로써 몸을 보호했다는 말이다. 단맛을 느끼게 하는 것은 복합 탄수화물과 단순 탄수화물로 구분된다. 복합 탄수화물은 주로 녹말 음식에 많은데 통곡물, 콩류, 감자, 채소 등이다. 단순 탄수화물은 보통 정제된 음식에서 발견되는데 주로 과일 주스, 꿀, 시럽, 정제된 백설탕 등이 그것이다. 우리의 치아 또한 좋은 탄수화물을 골라내도록 설계되고 진화되어 왔다. 앞니는 각종 과일과 채소와 녹말 음식들을 잘라내도록 되어 있고 안쪽의 평평한 어금니는 잘라낸 음식들을 갈아서 잘게 부수도록 설계되어 있다. 우리가 음식을 씹게 되면 침과 함께 섞인다. 침에는 알파 아밀라아제라고 불리는 효소가 있어서 복합 탄수화물을 단순 탄수화물로 분해해낸다. 이런 작용을 통해 우리 소화기관 내에서 손쉽게 흡수가 가능한 것이다. 왜 인간의 침에는 지방 분해 효소나 단백질 분해 효소가 없는 것일까? 왜 인간의 침에 하필이면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아밀라아제라는 효소만이 유일하게 함유되어 있는 것일까? 인간이 탄수화물을 먹는 동물이라는 사실을 이보다 더 확연하게 증명하는 사실이 또 어디에 있는가 말이다. 탄수화물은 다른 영양소보다 우선적으로 우리 몸의 연료로 사용된다. 유학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몸은 성장을 위한 단백질보다 세포의 순환을 위한 연료가 더 필요한 법이다. 성장보다 생존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죽지 않는 것이 키 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탄수화물은 많은 양의 연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가장 깨끗한 연료를 제공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탄수화물은 탄소와 수소와 산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사작용을 할 때 이산화탄소와 물을 부산물로 만들어낸다. 이 부산물들은 몸에서 쉽게 분해되는 특징이 있다. 반면에 단백질이 연료로 사용될 때는 에너지로 전환되기 위해 아주 많은 노력이 든다. 부산물인 질소는 암모니아와 요소로 전환되는데 이것들이 많아지면 몸에 아주 해롭다. 고기를 많이 먹는 사람의 몸에서 악취가 심한 이유는 바로 완전히 연소되지 못한 암모니아와 요소가 피부로 배출되기 때문이다. 고기를 많이 먹는 사람은 몸에서뿐만 아니라 방귀에서도 심한 독소를 내뿜는다. 우리의 소화기관은 아무리 많은 탄수화물이 들어오더라도 효율적으로 분해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소장의 맨 앞부분은 탄수화물 소화효소가 풍부한 소화액을 함유하고 있다. 장은 매우 길고 구불구불하게 접혀 있어서 아주 천천히 완벽하게 탄수화물을 소화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최적으로 작동하기만 하면 인간의 장기는 해부학적으로나 생리학적으로 고탄수화물을 쉽게 소화하고 분해하는 완벽한 공장이다. 신체적으로 포만감을 주고 정신적으로 만족감을 주는 완벽한 시스템인 것이다. 많이 먹는다고 배부른 것은 아니다. 많이 먹어서 포만감이 해결된다면 자동차 타이어를 먹어서 배를 채울 수도 있지 않은가 말이다. 배고픔이라는 것은 영양학적으로 완벽하게 만족을 시켜줘야 해결되는 조금 복잡한 욕구이다. 영양학적으로 만족을 줄 때까지 배고픔은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데 탄수화물을 충분히 섭취했을 때 비로소 포만감이 온다. 그래서 우리는 빵 사이에 고기를 넣어 샌드위치로 먹는다. 내가 아는 한국 친구는 고기를 먹고 난 후에도 나중에 밥을 꼭 먹는 이유를 묻자 그래야만 먹은 것 같다는 포만감이 든다고 웃으며 말했다. 음식을 먹으면 식도를 거쳐 위에서 소화한 다음 소장에서 영양을 흡수한 후 대장을 거쳐 소변과 대변으로 걸러지는 과정을 거친다. 이때 위가 어느 정도 만족감을 가질지라도 음식이 소장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배고픔은 사라지지 않는다. 소장은 각종 영양성분, 특히 탄수화물을 흡수하여 혈액과 세포에 보내는 역할을 한다. 인체에서 최고의 역할을 하는
탄수화물의 작용 때문에 음식의 다른 성분이 도저히 할 수 없는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음식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으면 당신은 계속해서 허기가 남아있게 된다. 바로 탄수화물이 충분하지 못해서다. 그래서 과식하게 되는 것이다. 칼로리가 많고 지방과 단백질이 많은 다른 음식을 통해서라도 포만감을 느끼려고 과식하는 것이다. 우리 인류는 아프리카의 침팬지에서 갈라져 나왔다. 우리는 원래 침팬지처럼 과일과 채소를 먹는 동물이었다. 그러나 기후변화와 같은 각종 환경의 변화를 피해 유럽과 아시아로 이동하면서 손쉽게 채취할 수 있는 녹말 음식을 먹게 되었다. 우리 현생 인류의 조상인 호모사피엔스는 마침내 쌀과 같은 곡물과 고구마, 감자와 같은 뿌리 식물을 주식으로 포함시켰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통념과는 달리 3, 4만 년 전 수렵 생활을 하던 우리 조상도 녹말 음식으로 뿌리 음식을 먹었다는 증거들이 최근에 계속 발표되고 있다. 농업을 시작하면서는 씨를 뿌려 곡식을 경작했다. 유럽에서는 밀과 옥수수가 주식이었고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는 쌀과 귀리, 기장 등을 주식으로 먹었다. 열대지방에서는 야미나 카사바, 그리고 감자 등을 녹말 음식으로 섭취했다. 공장 음식은 포만감이 오지 않는다. 1장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나는 캘리포니아 나파밸리의 세인트 헬레나 병원에서 12일간 합숙 프로그램을 운영한 바 있다. 많은 사람들이 고도비만이었는데 130kg이 넘는 사람도 있었다. 그들의 고백에 의하면 매 끼니마다 음식을 아무리 먹어도 배가 고팠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들에게 단호하고 분명하게 여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먹을 수 있는 만큼 마음껏 먹으라고 주문했다. 그들은 나의 충고를 잘 따라주었다. 첫째 날, 우리 병원 식당에서는 2번, 3번 먹을 수 있도록 많은 양의 음식을 제공했다. 3일째 되던 날, 그들은 더 이상 못 먹겠다고 손사래를 치고 말았다. 돈을 내고 오셨으니 마음껏 드시라고 말했지만 배불러 못 먹겠어요 라고 모두 합창했다. 나는 속으로 웃었다. 탄수화물이 풍부한 음식이기 때문에 금방 포만감이 오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맘대로 먹기 시합은 중요한 점을 암시한다. 나는 그들에게 물었다. 아무리 많이 먹어도 배가 고프다더니 이젠 적당히 먹어도 배가 부른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제 그들은 식사 때마다 포만감을 느끼게 되었다. 공장에서 만든 가짜 음식은 몸속에 그것들을 아무리 구겨 넣어도 포만감이 오지 않는다. 비만과 질병만 가져올 뿐이다. 참가자들은 마침내 탄수화물이 정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기름진 음식에는 탄수화물이 없다. 탄수화물이 부족한 서구의 기름진 음식은 매우 위험하다. 고기, 계란, 생선, 우유 등에는 탄수화물이 없다. 돼지기름, 버터, 올리브오일, 옥수수기름, 그 밖에 어떤 식물성 기름에도 탄수화물은 없다. 치즈에는 칼로리의 2% 정도 탄수화물이 있을 뿐이다. 이런 음식들은 탄수화물 필요량을 충족시키지 못할 뿐 아니라 포만감을 주지도 않는다. 탄수화물이 부족한 식사를 하게 되면 당신의 몸은 이런 불평을 하게 된다. 주인님은 왜 내가 원하는 것을 넣어주지 않으시나요? 다음 식사 시간에는 꼭 넣어주실 거죠? 탄수화물이 부족한 식사를 하면 뱃속에 음식이 가득 차야지만 숟가락을 놓게 된다. 위에 고단백, 고지방 음식이 가득 차게 되는 그 시점이 되면 몸이 힘들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때 탄수화물이 풍부한 음식을 먹게 되면 그 불만족은 금방 사라진다. 이때 생각나는 음식은 무엇인가? 그렇다. 빵이나 라면이나 파스타처럼 빨리 혈관에 흡수되는 정제 탄수화물이다. 이처럼 기름에 푹 담가서 만든 가짜 탄수화물은 2-3시간 정도 당신에게 포만감을 안겨줄 것이다. 그러나 현미와 같은 통곡물을 있는 그대로 먹는다면 7시간에서 8시간 포만감이 지속될 것이다. 자, 당신은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말해보시라. 설탕에 중독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케이크, 아이스크림, 과자, 사탕에 중독되었다고 고백했다. 그들은 하나같이 설탕이 많이 들어있어서 중독되었다고 말한다. 탄수화물이 부족한 다이어트에서 설탕은 탄수화물을 공급하는 유일한 원천이다. 순수한 탄수화물 결정체이기 때문에 설탕은 미각기관의 강한 자극으로 부족분을 보상해준다. 미국에서는 아침 식사로 베이컨과 계란을 주로 먹는다. 이들은 탄수화물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보상으로 우리는 커피에 설탕을 몇 스푼 넣어 마시는 것이다. 점심시간에 닭가슴살이 많은 음식을 먹는다면 달콤한 캔디나 주스를 통해 부족한 탄수화물을 채우려고 할 것이다. 저녁에 피가 뚝뚝 떨어지는 두꺼운 스테이크를 먹는다면 케이크나 아이스크림을 디저트로 먹어야만 포만감이 완성되기 때문에 디저트로 그런 음식을 먹는 것이다. 서구식 식단에서 설탕 성분이 들어있는 달달한 음식을 디저트로 먹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다. 그때서야 비로소 배고픔이 꽝 하고 문을 닫고 도망가는 것이다. 지방과 단백질이 많은 음식을 먹고 난 후에 설탕이 듬뿍 든 디저트와 스낵을 먹는 것은 매우 신나는 일이다. 마치 풀장에서 오랫동안 잠수했다가 처음으로 고개를 내밀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느낌이 들 것이다. 애연가들도 아침에 일어나서 처음으로 피는 담배를 가장 맛있다고 한다. 나는 왜 사람들이 초콜릿이나 아이스크림에 중독되는지 이해할 수 있다. 탄수화물이 거의 없는 음식을 먹은 후에 정제된 설탕 음식을 먹는 쾌감은 중독된 사람에게 마약을 주는 것과 별로 다를 것이 없다. 박탈감이 없으면 갈망이 멈추는 법이다. 하루 세 끼 모두를 과일과 채소와 녹말 음식으로 섭취한다면 매번 음식을 먹을 때마다 만족감과 포만감을 느낄 것이다. 갈망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먹은 디저트조차도 예전의 그 강한 느낌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포만감이 벌써 완성되었기 때문이다. 지방과 단백질은 포만감을 주지 않는다. 20세기 중반까지 실험용 쥐를 통한 각종 실험 결과들은 많은 오류를 남겼다. 인간과 동물의 필수 영양 성분이 다르다는 점을 간과했기 때문이다. 쥐와 인간의 필수 영양 성분이 다르다는 것은 인간과 코끼리가 좋아하는 음식이 서로 다르다는 것과 같고 인간과 사자가 좋아하는 음식이 서로 다르다는 것과 같다. 이런 오류를 간과했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인간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데는 지방이 탄수화물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믿게 된 것이다. 그러나 그 이후에 각종 실험 결과는 달랐다. 인간이 배고플 때 지방을 먹더라도 포만감의 치유에 그리 효과적이지 못하는 것이 밝혀졌다. 우선 우리 혀에는 지방을 감지하는 미각기관이 없다. 뿐만 아니라 장기간 지방에 대한 반복된 경험과 심리적인 관계를 맺지 않고서는 지방에 대한 기본 욕구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을 때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렇다. 향, 즉 냄새다. 코가 먼저 반응하고 혀는 나중에 반응한다. 맛을 내는 음식의 80% 이상은 냄새가 있다. 미각이라는 것도 우리의 오감 중에 하나다. 어떤 물질 수만 개의 분자가 혀에서 용해된 다음에 혀는 그 물질의 맛을 인식하게 된다. 반면에 후각은 인간의 감각 중에서 가장 예민한 감각이다. 우리는 악취나는 음식을 거부하는 능력이 있다. 우리가 맛을 느낀다고 할 때 우리 뇌는 미각기관뿐만 아니라 맛을 예상하는 후각신경을 통해 어떤 정보를 이미 갖고 있다는 뜻이다. 미각이 후각에 의존한다는 것은 감기에 걸렸을 때 아주 잘 알 수 있다. 감기에 걸려서 코가 막히면 냄새를 맡지 못할 뿐인데도 맛을 감지하는 능력도 떨어지기 때문이다. 향이 먼저고 맛은 나중이라는 말이다. 코가 먼저고 혀가 나중이라는 말이다. 서구 식단의 맛과 향은 기름에 녹는 지용성 분자와 결합된다. 스테이크, 치즈, 아이스크림과 같은 고지방 음식 때문에 기름진 냄새가 난다.
아시아 전통 식단과는 정반대다. 한국, 일본, 중국의 전통 식단의 맛과 향은 수용성 분자와 결합된다. 각종 곡물과 채소, 과일, 그리고 수분이 많이 든 음식이다. 아시아 식단은 또한 향이 많은 음식인데 그런 식물성 향 또한 만족감을 준다. 수분 함유량이 많은 아시아 전통 식단은 지방이 적기 때문에 훨씬 건강하다. 그들은 맛과 향을 즐기면서 건강까지 유지시켜주는 바로 그 음식을 먹어왔던 것이다. 인간이 어떤 맛을 선호하는 경향은 유전적으로가 아니라 교육에 의해서 이어져 왔다. 우리는 지금 선택한 음식을 좋아하도록 교육받아 왔다. 멕시코 어린이의 경우를 보자. 그들은 매운 고추를 처음 접했을 때 대부분 거부 반응을 일으킨다. 자극적으로 매운 캡사이신이라는 성분 때문이다. 그러나 어른들이 그 맛을 즐기기 때문에 어린이들도 점차 적응해 간다.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거부감을 주는 그런 물질을 문화적인 교육을 통해서 점차 좋아하게 된다는 말이다. 어떤 음식을 선호하는 경향은 특별히 교육받지 않고도 저절로 배우게 된다. 맛있게 먹으라고 제공된 음식을 단순히 즐기기만 해도 좋아하는 음식의 가짓수를 늘릴 수 있다. 반대로 한때 좋아했던 음식이 이제는 싫어지는 경우도 있다. 음식을 선택하는 것은 변화무쌍하게 변한다. 시간과 경험과 교육과 소속한 단체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 프로그램에 들어온 많은 분들이 짧은 기간 내에 음식에 적응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과일과 채소와 통곡물이 얼마나 맛있는 음식인지 깨닫게 되었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녹말 음식을 통해서 포만감도 느끼고 살도 빠지고 병까지 치유되는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셈이다. 내가 존경하는 조엘 펄먼 박사는 이런 느낌을 그에 져서 식생활 혁명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다. 오랫동안 단식과 자연식을 하고 난 후에 과거에 그렇게 좋아했던 땅콩버터를 한 스푼 입에 넣어봤다. 그러나 땅콩버터를 급히 토해내고 입을 헹굴 수밖에 없었다. 나의 입맛이 너무 많이 변해버린 데다가 예민해져 있었다. 땅콩버터가 화학물질로 절여져 있는 끔찍한 식품이라는 것을 내 혀가 금방 알아채버린 것이다. 탄수화물은 정서적인 만족감을 준다. 탄수화물은 우리 육체에 포만감을 줄 뿐만 아니라 정서적이고 심리적인 안정감도 동시에 준다. 뇌의 성분을 변화시켜 배고픔을 안정시키고 우울함을 안정감으로 바꾸어 준다. 매사추세츠 공대에서 행해진 연구에 의하면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할수록 두뇌에서 세로토닌이라는 성분이 증가하는 것으로 발표되었다. 그들은 이 세로토닌이라는 성분이 심리적인 안정감과 집중력을 주고 배고픔을 완화시켜주며 수면을 촉진시켜준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탄수화물이 풍부한 음식을 먹으면 우리 뇌에 세로토닌 성분이 증가해서 이러한 모든 이익을 계속해서 누릴 수가 있다는 말이다. 단백질이 풍부한 육류, 유제품들은 두뇌의 정반대의 화학작용을 일으키는데 많이 먹을수록 두뇌의 세로토닌 성분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 우리는 보통 감정을 조절하기 위해 달콤한 음식을 사용한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추운 계절일수록 감정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탄수화물이 풍부한 음식을 먹는 경향이 있다. 여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생리현상이 일어나기 전에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 초콜릿같이 단 음식을 먹는 것도 같은 이유이다. 뚱뚱한 사람들은 간혹 그들의 화를 누그러뜨리거나 감정을 조절하기 위해 엄청난 양의 탄수화물을 먹는 경향이 있다. 탄수화물을 통해 두뇌의 세로토닌을 증가시켜 안정감을 얻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또다시 강조하지만 나는 지금 당신에게 빵이나 과자처럼 공장에서 나온 가짜 탄수화물을 먹으라는 말이 아니다. 거기에는 진득한 지방과 각종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당신의 뱃살을 늘릴 것이다. 현명한 당신은 오해하지 않으리라 믿는다.
그동안 우리 자연식물식 프로그램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모두 회의론자였다. 그들 중에는 운동선수와 사업가도 있었고 사무직에서부터 노동자까지 아주 다양했다. 그들에게는 모두 공통점이 있었는데 수십 년 동안 전형적인 미국식 식사를 해왔다는 사실이다. 병에 걸린 사람도 있었고 고도 비만인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 두 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수없이 많은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시도했지만 대부분 실패했다. 거의 모두가 이 프로그램을 마지막으로 다이어트를 그만둘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만큼 절박한 사람들이었다는 뜻이다. 캘리포니아주 산타로사에서 온 43세 마이크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내가 출연했던 라디오 방송의 토크쇼에서 내 이야기를 듣고 찾아왔다. 물론 그도 수없이 많은 종류의 다이어트를 경험해 본 사람이었다. 내 몸은 아주 천천히 하지만 완전히 변했습니다. 관절염과 허리 통증도 심했는데 사라졌고요. 4달 만에 97kg에서 78kg까지 빠졌어요. 아직도 그 몸무게를 유지하고 있죠. 자연식물식으로 2년째 식사를 하고 있는데 나는 완전히 변했어요. 지금은 아주 가끔씩 상담을 받는 정도입니다. 내가 먹고 있는 음식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수없이 많은 상업적인 정보 때문이죠. 각종 상업적인 다이어트가 서로 다른 의견으로 방송에서 우리를 유혹하니까요. 살만 빠진 것이 아니에요. 허리 통증은 완전히 사라졌고 관절염도 거의 나았어요. 지긋지긋하던 소염 진통제도 이젠 필요가 없게 되었죠. 오리건주에서 온 조이는 우리 프로그램에 들어왔을 때 66세였다. 그녀는 레리킨 쇼에서 내 이야기를 듣고 책을 사서 읽은 후에 혼자서 다이어트를 시작했다. 6개월 만에 20kg을 감량했고 허리 사이즈를 5인치나 줄일 수 있었다. 2년이 지난 후에도 그 몸무게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그녀는 80%만 실천하고 있다고 했다. 한 달에 3번 정도는 파티에서 마음껏 먹는다고 했다. 그러나 여전히 날씬한 몸매를 유지할 수 있으며 많이 먹어도 항상 가뿐하다고 고백했다. 자연식물식을 실천하면서 가장 좋은 점은 식사 때마다 마음껏 먹을 수 있고 그래도 죄의식을 느끼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라고 말한다. 가끔씩 자연식물식에서 금지하는 음식이 너무 먹고 싶을 때가 있는데 개의치 않고 먹곤 한다는 것이다. 아주 가끔씩 말이다. 이미 같이 확신이 있고 장기간 80에서 90% 실천하는 사람들이라면 나 또한 그런 강압적으로 하지 않은 편이다. 그녀는 하루 40분 정도 실내 자전거로 운동을 한다. 살만 빠진 것이 아니라 피부가 깨끗해졌고 시력도 좋아졌어요. 젊어졌으니 새로 시집가라고 친구들이 놀리기도 하죠. 위장병뿐만 아니라 고통스러운 변비도 사라졌죠. 신경질적인 성격까지 차분하게 변했으니까요. 우리 프로그램에 참여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조이 또한 많은 다이어트를 경험했다. 미국 체중 감량 센터에서 12kg 정도 뺀 적이 있는데 몇 달 후에 위궤양이 걸렸다. 의사는 그 다이어트를 당장 그만두라고 화를 냈다. 다른 다이어트에서도 9kg 정도 뺐는데 그나마 속쓰림은 좀 나았어요. 그런데 다이어트를 하면서 항상 음식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다이어트가 끝나자 다시 살이 쪘는데 예전보다 더 쪘어요. 변비는 여전히 고통스러웠고요. 리사는 겨우 26살이었다. TV에서 맥두걸 박사님을 보았어요. 그 후에 프로그램에 가입한 지 2주 만에 컨디션이 아주 좋아지는 것을 깨달았죠. 지킬 박사와 하이드처럼 이중인격적인 성향을 보이기도 했어요. 특히 생리전 증후군을 겪을 땐 더욱 심했죠. 별일도 아닌 일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했어요. 바늘 떨어지는 소리에도 펑펑 울 정도로 예민했으니까요.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꽃가루 알레르기 때문에 비염을 달고 살았는데 좋아졌고요. 힘들게 일할 때는 빼고는 아픈 증세들이 없어졌어요. 에너지가 넘친다는 말을 자주 들어요.
스스로를 피곤하게 했던 과거의 나는 없어졌다니까요. 음식 조절은 포만감이 핵심이다. 식욕을 조절하는 유일한 해결책은 몸이 갈망하는 탄수화물을 몸에 넣어주는 일이다. 과수원에서 가져온 과일과 밭에서 방금 가져온 싱싱한 채소와 녹말 음식을 넣어주는 일이다. 지금 시작하기만 하면 바로 느낄 수 있다. 바로 그것을 먹으라는 말이다. 과거의 음식 습관 때문에 녹말 음식과 채소와 과일을 받아들이기 힘든 분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 말을 믿고 나와 함께 날씬해진 수많은 사람들을 믿고 시작해보자. 당신은 지금 날씬하고 건강한 외모를 영원히 가질 수 있는 출발점에 서 있는 것이다.